역사란 무엇인가? 이해치카 3. 역사와 과학과 도덕 9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고래가 외관과는 달리 어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운 뒤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분류의 문제를 대단치 않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역사가 과학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어 문제는 영어 특유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유럽에는 과학에 해당되는 단어에는 어김없이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는 이 문제가 더 긴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제기되는 쟁점은 역사의 방법이라는 문제에 대한 알맞은 소론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18세기 말 과학은 세계에 관한 인간의 지식과 인간 자신의 생리적 속성에 관한 지식에 상당한 호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과학의 사회에 대한 인간의 지식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와 과학이라는 개념 그리고 사회과학의 일종으로서 역사라는 개념은 19세기에 이르러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자연계를 연구하는 과학적 방법이 인간 문제를 연구하는 데에도 적용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19세기 전반기에는 뉴턴적 전통이 위력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사회도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851년에 출판된 사회 정학이라는 허버트 스펜슨의 책 제목은 아직도 우리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전통에서 자라난 버틀랜드 러셀도 기계수학처럼 정밀한 인간 행동의 수학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훗날 해고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윈이 또 하나의 과학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생물학에서 실마리를 얻어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윈 혁명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윈이 영국의 지질학자인 찰스 라이엘이 지질학에서 이미 시작했던 일을 완성하면서 비로소 역사를 과학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입니다. 과학은 이미 정적인 것, 시간과 무관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다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과학에서의 진화가 역사의 진보를 확인하고 아울러 보완해 준 셈입니다. 그러나 제가 첫 번째 강연에서 말한 것처럼 역사학의 방법에 관한 기납적인 견해를 뒤엎을 만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먼저 사실을 수집하고 다음에 이것을 해석하라는 견해 말입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이건 역시 과학적 방법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03년 1월 베리는 취임 강연을 마치면서 역사는 과학이며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때 베리가 염두에 두었던 견해도 분명히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리 취임 강연이 있은 후 약 50년 동안 이러한 역사관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1930년대 저술 활동을 하던 콜링 우드는 과학적 연구 대상인 자연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에 특별한 열의를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 벨리의 의견은 조롱할 때나 쓰일 뿐 거의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역사가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과학 자체도 급격한 혁명을 겪었기 때문에 벨리의 견해는 비록 틀렸다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옳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질학에서 나엘이 한 일과 생물학에서 다윈이 한 일은 오늘날 천문학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천문학은 이제 우주가 어떻게 발달하여 오늘날의 상태가 되었는지 그 경과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자신들이 연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사건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비하면 현대 역사가들이 과학의 세계에서 보다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젠 법칙이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18세기와 19세기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자연의 여러 법칙들이 이미 발견되고 분명하게 증명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뉴턴의 운동법칙, 중력의 법칙, 보일의 법칙, 진화의 법칙 등을 말입니다.
또 관찰된 사실에서 귀납에 의해서 이러한 법칙들을 더욱 많이 발견하고 확립하는 일이 과학자의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칙이라는 말은 영광의 구름을 이끌며 갈릴레오와 뉴턴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회과학자들도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과학과 동일한 용어를 채택하고 동일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학자들이 그레셈의 법칙과 애덤 스미스의 시장의 법칙으로 이 분야에서 앞장가는 듯 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웅변가인 에드먼드 버크는 자연의 법칙이며 따라서 신의 법칙인 상업의 법칙에 호소했습니다. 멜더스는 임금 법칙을, 독일의 사회주의자 라살레는 임금 철칙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커스는 자본론의 서구에서 근대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역사가인 토머스 버클은 그의 저서인 문명사의 결론에서 인간사의 진행 과정은 보편적이고 외에 없는 규칙성이란 하나의 영광스러운 원리로 일관되고 있다는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용어들은 낡은 데다가 거만하게 조차 들립니다. 게다가 사회과학자들에게 촌스럽게 들리는 것만큼이나 자연과학자들에게도 그렇게 들립니다. 베리가 시임 강연을 하기 1년 전에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부엥카레가 과학과 가설이라는 소책자를 내놓아 과학사상에 하나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부엥카레의 주요 논지는 과학자가 진술하는 일반적 명제가 그 용어 사용에 대한 단순한 정의나 위장된 관습이 아닌 곳에서 진전된 사고를 구체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해 의도된 가설이며 이 명제는 검증과 수정과 논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고 한 뉴턴의 자부심이 넘치는 이 말도 지금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아직도 과학자들은 물론 심지어 사회과학자들조차도 가끔씩 법칙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곤 합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들이 옛 친구를 대하듯 한 예정과 같은 것이며 18세기나 19세기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믿었던 그런 의미에서의 법칙은 이제 아무도 그 존재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해도 이는 엄밀하고 포괄적인 법칙을 수립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의 길을 열어줄 가설을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인정된 사실입니다. 과학적 방법에 대해 2명의 미국 과학자가 쓴 표준 교과서에는 과학의 방법이란 본질적으로 순환적인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 자료, 즉 사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에 호소함으로써 원리에 대한 증거를 손에 놓고 이 원리를 기초로 경험적 자료를 선택하고 분석하며 해석한다. 그런데 순환적이라는 말보다는 상호적이라는 말이 아무래도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다시 같은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사실 사이, 이론과 실제 사이 상호작용과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발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고는 관찰의 바탕을 둔 일종의 전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는 과학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다시 과학적 사고의 조명을 받아 수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설은 일정한 문맥 또는 목적에서는 충분히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과 목적이 달라지면 타당성을 잃게 되고 맙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이러한 가설은 실제로 통찰력을 높이고 우리 지식을 늘리는 데 유효한지 아닌지 그 여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됩니다. 영국의 원자 물리학자인 어니스트 러더포드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동료는 최근에 러더포드의 방법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핵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매우 알고 싶어 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부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하는 것과 같았다. 내 생각에 그는 어떤 근본 법칙을 이용하는 고전적 이론 방식을 설명하려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한 그는 그것을 만족했다. 이것은 역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일입니다. 역사가들도 기본 법칙의 탐구를 포기하고 사물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역사가들이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설과 역할과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가설과 역할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성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맥스 마버의 유명한 진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법칙도 법칙이라고 부르며 법석을 떨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설에 자극받아 연구가 진전되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정되지만 이것이 그 두 운동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넓혀준다는 점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다른 마르크스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맷돌은 우리에게 봉건영주 사회를 가져다 주었고 증기재분기는 우리에게 산업자본가의 사회를 정립시켰다. 아마도 마르크스는 이것도 법칙이라고 주장했겠지만 오늘날의 영어로 보면 이것은 법칙이 아닙니다. 단지 진전된 연구와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는 유효한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설은 사고에서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1900년대 초기 독일의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사회주의자인 베르너 존 바르트는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엄습하는 불안감을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시종 우리들을 이끌어준 안락한 공식들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발판을 찾아내거나 헤엄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마치 사실의 바닷속을 빠진 듯한 느낌이었다. 역사에서의 시대 구분에 대한 논쟁도 이런 범주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역사에서의 시대 구분이란 사실이 아니라 필요한 가설 또는 사고의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역사 해석에 도움을 줄 때에만 유효한 것이며 그 유효성은 해석료에 달려 있습니다. 중세가 언제 끝나는가에 대한 문제에 의견을 달리하는 역사가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도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를 지역에 따라 구분하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유럽사를 문제 삼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는 타당하고 유익한 가설이겠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역사가들이 러시아를 유럽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사코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역사가 연구 경향은 그가 채택하고 있는 가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회과학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발언 중 하나를 인용할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논리가 자연과학자로서의 수련을 쌓은 위대한 사회과학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사회과학자인 조르주 소넬은 40대에 접어들어 사회 문제를 논하기 전까지는 기술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는 지나친 단소화하라는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특수한 요소를 분리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길을 의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개인적이고 부분적인 가설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며 언제나 발전적인 수정의 여지가 남아있도록 잠정적인 근사치로 만족해야 한다. 이것은 19세기와는 거리가 있는 역설입니다. 19세기 과학자들과 액턴 같은 역사가들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들의 수집을 통해 모든 논쟁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식체계의 집대성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리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과 역사가들은 보다 겸손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가설로부터 또 하나의 보편적인 가설로 점진적으로 전진하고 자신의 해석을 매개로 사실을 추출하고 자신의 해석을 사실로 검증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과학자의 연구 방법이나 역사가의 연구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날 강연에서 저는 역사가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 공인된 일련의 판단이라는 베로클로프 교수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침 이 대학의 한 물리학자 BBC 방송에 출연하여 과학적 진리를 전문가들에 의해 공인된 명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공식이란 어느 것이나 그렇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학자와 물리학자가 각각 같은 문제를 거의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유출한 부주의한 인간에게는 위험한 함정이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논의를 신중히 검토해 볼까 합니다. 이들의 의견에 의하면 수학과 자연과학 사이에는 근본적인 구별이 있으며 자연과학 중에서도 각 분야 사이의 괴리가 큰 것처럼 과학과 역사 사이에도 근본적인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구분으로 인하여 역사를 과학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뿐만 아니라 소위 다른 사회과학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러한 의견에 대한 반론에는 설득력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는 주로 특수한 것을 다루고 과학은 일반적인 것을 다룬다. 역사는 어떤 교훈도 가르치지 않는다. 역사는 예견할 수 없다. 역사는 인간이 인간 자신을 관찰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역사는 과학과 달리 종교 및 도덕사의 문제를 내포한다. 대체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상의 논점을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역사는 특수한 것과 개별적인 것을 다루고 과학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다룬다는 의견입니다. 이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시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는 일반적인 진리를 다루고 역사는 개별적인 진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와 비교할 때 시가 더 철학적이고 더 심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콜링 우드를 비롯한 후대의 많은 저수가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과학과 역사를 구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일종의 오해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의 다음과 같은 명언은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는 명칭 이외에 보편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다. 같은 명칭을 갖고 있는 다수의 사물도 그 하나하나의 모두가 개별적이고 독특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것은 자연과학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질학상 똑같은 두 개의 지층이 있을 수 없듯 비록 같은 종일지라도 똑같은 두 마리의 동물이 있을 수 없고 또 똑같은 두 개의 원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두 개의 역사적 사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의 특수성을 고집하는 것은 영국의 철학자 조지 무어가 조지프 버틀러 주교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사물은 있는 그대로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진부한 표현과 똑같이 일종의 마비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한때 언어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얼마 안 가서 일종의 철학적 열반의 경지에 다다라 어떤 일에 관해서든 의미 있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로 하여금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일반화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를 것이고 둘 다 독특합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둘 다 전쟁이라고 부르며 현학적인 사람들만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기본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한 기독교 공인과 이슬람교의 발생을 모두 혁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두 개의 특수한 사건을 일반화한 것입니다. 현대의 역사가들은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에 관해 논할 때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마련입니다. 역사가들이 진실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특수한 것이 아니다. 특수한 것에 속해 들어있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1920년대 역사가들이 1914년의 전쟁의 원인을 놓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전쟁의 원인이 여론의 견제를 받지 않고 비밀리에 활동했던 외교관의 실책에 있거나 아니면 세계가 불행하게도 영토 주권 국가로 분할되었다는 사실에 있다는 가정 위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자 이 전쟁은 세계화를 분할하려는 쇠퇴기 자본주의적 충동에 의한 제국주의 열강 등 사이에서 형성된 적대 관계 때문에 일어났다는 가정 위에서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모든 전쟁, 적어도 20세기라는 조건 아래에서 나타난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일반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는 언제나 증거를 검증하기 위해 일반화를 이용하는 법입니다. 영국의 리처드 3세가 런던 탑 속에서 왕자들을 죽였다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역사가들은 왕위를 노릴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경쟁자를 에버리는 것이 당시 지배자들의 관행이었는지에
대자문해 볼 것입니다. 아마도 의식적으로 우기라는 보다는 무의식적인 행위이겠지만 말입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다음 그의 판단은 이러한 일반화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를 읽는 사람 역시 역사를 쓰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습적으로 일반화하려고 합니다. 역사가 행한 관찰을 자신에게 가까운 다른 역사적 맥락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겠지요. 저는 칼라일의 프랑스 혁명사를 읽을 때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인 러시아 혁명에 대해 칼라일의 의견을 몇 번이고 인용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칼라일의 의견을 일반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테러에 관한 대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테러는 공정한 재판이 시행되는 나라에서는 무서운 일이지만은 공정한 재판이 시행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리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더 의미심장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가 대부분 신결적인 태도로 기술되었다는 것을 매우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불행한 일이다. 곳곳에 과장, 중호, 비탄으로 가득 차 있고 전체적으로 어둡다. 이번에는 16세기 근대 국가의 발달에 대해 언급한 브루크하르트의 글에서 예를 찾아봅시다. 최근에 일어난 신흥 국가일수록 정해져 있기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런 나라를 새로운 사람들은 급속히 전진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있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개혁가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형성했거나 정복한 여러 세력들은 새로운 폭력 행위를 통해서만 복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가 일반화하고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역사는 일반화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액터는 케임브리지 근대사의 개정판에서 역사가를 역사적 사실의 수집가와 구별해 주는 것은 일반화라는 매우 산뜻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일반화가 자연과학자를 박물학자나 법연 수집가와 구별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화라는 것을 개개인이 특수한 사건을 무조건 집어넣을 수 있는 거대한 역사적 체계를 세워도 좋다는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크스는 이와 같은 체계를 세웠거나 아니면 이를 믿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종종 비난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그의 편지 속에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조명해주는 구절을 한 군데 찾아내 요약해 보았습니다. 놀랍도록 비슷한 사건의 다른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일어날 경우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사건들의 전개 과정을 각각 개별적으로 연구하여 이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이런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초월하는 것을 최대의 미덕으로 여기는 역사 철학의 이론을 열쇠로 이용한다면 결코 이러한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는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것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사가라면 사실과 해석을 분리시킬 수 없듯이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또한 그중 어느 하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역사와 사회학의 관계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언급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회학과 두 개의 상반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초이론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위험과 초경험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사회 일반에 관한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일반화에 몰두한 나머지 자기 상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대문자 S로 시작되는 사회와 대문자 H로 시작하는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오류에 불과합니다. 역사에 의해 기록되는 특수한 사건의 일반화만이 사회학의 특수한 임무라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위험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법칙을 갖다 대는 점에서 사회학이 역사학과 구별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대략 30년 전에 독일의 사회학자인 카를 마난임이 예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널리 알려진 것으로 사회학이 사회적 재적응이라는 일련의 불연속적인 기술적 문제로 분리되어 버릴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사회학은 다양한 역사적인 사회를 연구하는 분야이며 각각의 사회는 특수한 역사적 원인과 조건에 의해 형성된 특수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계산이나 분석 같은 이른바 기술적인 문제에 한정됨으로써 일반화와 해석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정체된 사회의 무의식적인 옹호자가 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학이 보다 폭렬한 연구 분야가 되려면 역사학처럼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것의 관계를 모두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회학은 동적인 학문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정지된 사회, 이러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역사학이 사회학으로 될수록 사회학 또는 역사적인 것이 될수록 서로를 위해 이롭다는 말입니다. 상호 교류를 위해 서로의 경계선을 활짝 열어놓도록 합시다. 일반화의 문제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가 지적한 바 있는 두 번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화라는 문제의 진짜 핵심은 일반화를 통해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경우의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다루는 경우의 사건에 적용한다는 식입니다. 우리가 일반화를 시도할 때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일들을 하려는 것입니다. 일반화를 부정하면서 역사는 특수한 것만을 취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보면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주장은 관찰이 가능한 명백한 많은 사실들에 의해 반박되고 있습니다. 경험만큼 일반적인 것이 있을까요? 1919년 저는 영국 대표단의 하급 단원으로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표단 전원은 빈 회의, 즉 100년 전에 있었던 유럽 최대의 마지막 강화 회의의 교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육군성에 근무하고 있던 웨스톱 대위는 현재는 저명한 역사가인 찰스 웨스톱 경으로 변신했지만 한편의 논문을 써서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 자유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유럽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비밀 문서를 휴통해 버리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버린 휴지들을 다른 나라 대표들의 정보 요원들이 반드시 사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복음이 되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예는 근대에 찾아낼 수 있는 사소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과거의 교훈이 남긴 영향을 찾아내는 일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가 로마에게 준 충격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의 역사로부터 배운 교훈이나 혹은 배웠다고 확신했던 교훈을 정확하게 분석하려 한 역사가가 있었는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7세기, 19세기의 유럽인들이 구약 성서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냈는지를 조사해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민사상 또는 근대 민족주의 발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고정교육의 각익은 19세기 영국의 새로운 지배계급에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전에 말한 것처럼 그로트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범으로 아테네를 꼽았습니다. 저는 대영 제국의 건설자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로마 제국의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광범위하고 중요한 교훈에 대해 밝힌 연구가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러시아 혁명을 실현시킨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과 1948년의 혁명 그리고 1871년의 파리 코민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보다는 사로잡혀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여기서 저는 역사의 이중적인 성격이 부여하는 조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일반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과거에 비추어서 현재를 배운다는 것은 동시에 현재에서 비추어서 과거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세 번째 논점은 역사에서의 예측의 역할입니다. 역사는 과학과 달라서 장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아무런 교훈도 얻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수많은 오해로 얽혀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이처럼 자연법칙을 열심히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는 소위 과학법 처리기라는 것은 사실상 경향을 말로 표현한 것, 말하자면 다른 조건인 동일한 경우나 아니면 실험실 조건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특정한 사과가 확실히 땅에 떨어질 것이라는 식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따거나 땅에 떨어지는 걸 받아서 광주리 속에 넣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빛은 전진한다는 과학의 법칙은 특정한 광선이 어떤 방해물 때문에 굴절되거나 분산되는 일이 없다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 법칙이 가치가 없다거나 원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은 사건 발생의 개연성을 다룬다고 합니다. 오늘날 과학은 기납적인 논리적으로 개연성이나 합리적인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 명제를 일반적인 규칙과 지침 같은 것으로 다루고 싶어하며 그 타당성은 특수한 행동에 의해서만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보려는 태도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오기스트 공트도 말했지만 과학에서 예측이 나오고 예측에서 행동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예측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의 구별에 있습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역사가는 일반화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비록 개별적인 예측은 아닐지라도 일반화를 통해서 장래의 행동을 위한 타당하고도 유효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는 개별적인 사건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것은 개별적인 것이며 여기에는 우연이라는 요소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철학자들을 괴롭히기는 합니다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매우 명백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학교에서 2-3명의 아이들이 홍역에 걸렸다는 소식을 한편 여러분은 이 전염병이 곧 번질 것이라고 단정할 것입니다. 만일 이 단정을 예측이라고 하고 싶다면 이 예측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의 일반화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행동 지침으로서의 타당하고 유용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찰스나 메리가 홍역에 걸릴 것이라는 식의 개별적인 예측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가도 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화 속의 작은 왕국 루리타니아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역사가에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역사가가 중요한 루리타니아라는 나라의 재반 사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 또 일부는 역사 연구에 의해 그 나라의 정세를 볼 때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정부 측의 누군가가 이를 저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 혁명이 일어나기 쉽다는 정도의 예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에는 전망이 수반되는 법입니다. 이 전망은 다른 여러 혁명으로부터 유추한 것이거나 여러 계층의 국민들이 취할 것으로 여겨지는 태도에서 유추한 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이것을 예측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예측은 그 자체로서는 예측할 수밖에 없는 개별적인 사건을 발생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관한 추론을 역사에서 끌어내는 것은 가치가 없다거나 이러한 추론은 행동의 지침으로서 우리들이 사건의 추리를 이해하는 열쇠로서 조건부의 타당성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회과학자나 역사가의 추론이 정확성에서 자연과학자의 추론에 견줄 만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회과학 쪽의 연구 방법이 자연과학 쪽의 연구 방법보다 후진적이어서 뒤진다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장 복잡한 자연적인 존재이므로 인간 행동의 연구는 자연과학자들이 직면하는 곤란함과 성질이 다른 까다로운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명백히 밝히고 싶은 것은 그 목적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희 네 번째 논점은 역사를 포함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긋는 문제에 대해 유익한 논의를 제기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과학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동일한 범주에 속하여 서로 상호적 작용을 한다는 논리입니다.
인간은 자연적 존재 가운데서도 가장 복잡하고 가변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에 의해 연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아닌 다른 종의 독립된 관찰자에 의해서 연구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생물학의 경우처럼 자기 자신의 생리적 구조와 생리적 반응만을 연구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회학자나 경제학자, 역사학자들은 의지가 작용하는 인간 행동의 모든 형태를 파악하고 자신들의 연구 대상인 인간이 왜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특이한 관찰하는 자와 관찰받는 자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역사가가 행하는 모든 관찰 속에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역사는 어디까지나 상대성에 따라 다니니까요. 카를 마나임의 말에 의하면 다양한 경험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범주마저도 관찰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과학자의 모든 관찰에는 반드시 그의 편견이 개입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찰 과정 자체가 관찰 대상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반된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의 분석과 예측의 대상이 될 경우 인간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의 예측을 통해 미리 경계할 수 있고 또 이런 예측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확한 분석에 의한 예측이라 할지라도 빗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의 반복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두 번째 상년 때의 등장인물들은 첫 번째 공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볼셰비키 당원들은 프랑스 혁명이나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끝장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탓에 자신들의 혁명도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들 중 나폴레옹과 가장 닮은 트로츠키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과 가장 닮지 않은 스탈린을 신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반대 과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경제 현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의해 다가올 호황과 불황을 예측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일 경제학자의 권위가 높고 그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그가 예측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측된 현상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관찰에 의해 독재 정치의 수명이 짧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정치학자들은 독재자의 몰락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선거철의 이 후보자들은 모두가 자신의 승리를 예언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언을 보다 쉽게 실현시키려는 의식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나 정치학자, 역사학자가 과감하게 예언을 할 때 종종 예언의 실현을 촉진하려는 무의식적인 소망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관찰자와 비관찰자의 사이, 사회과학자와 그의 자료 사이, 역사가와 그의 사실 사이의 상호관계는 연속적인 것이며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역사와 사회과학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118페이지까지 3-1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